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의 조용한 연구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운데 국제경제학과 린 응우옌 교수가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 그의 손끝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IMF 최신 보고서가 화면에 펼쳐진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진다. 35년간 아시아 경제를 연구해온 그에게도 이는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뉴스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린 응우옌입니다. 35년간 아시아 경제 발전을 연구해온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현실입니다. 바로 어제 발표된 IMF 보고서를 보고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5년 한국의 1인당 GDP가 마침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입니다. 35년 전 제가 경제학을 처음 공부할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 아시아인들에게 선진국의 상징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일본은 아시아의 자존심이었죠. 전 세계가 일본의 경영 기법을 배우려 했고,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록펠러 센터나 페블비치, 골프클럽 같은 상징적 자산들을 사들이며 경제대국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그런 일본을 한국이 넘어섰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적 역전이 아닙니다. 이는 세계 경제사의 길이 남을 기적 중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였습니다.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저는 개막식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찬란한 전통 문화와 현대적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서 이 나라의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격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놀라운 역전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1990년 한국이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그 시절부터 오늘날 일본을 앞서게 된 그 극적인 여정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 민족의 위대한 도전기입니다. 단순히 경제 지표의 변화가 아닌 한 국가가 보여준 의지와 끈기 그리고 혁신의 역사입니다. 제가 35년간 아시아 경제를 연구하면서 본 것 중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바로 한국의 성장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모한 한국의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특히 우리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1990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25,000달러에 달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고작 6,300달러였습니다. 실로 4배의 엄청난 격차였죠. 이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인이 한 달러를 벌 때 한국인은 25센트밖에 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였고 한국은 겨우 15위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은 소니, 도요타, 닌텐도, 캐논으로 대표되는 전자제품과 자동차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소니의 워크맨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필수품이었고 도요타와 혼다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할 정도로 품질과 연비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닌텐도의 패밀리 컴퓨터는 전 세계 아이들의 꿈이었죠. 일본 제품은 곧 품질의 대명사였습니다.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당시 일본 전체 부동산 가격을 합하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였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죠. 도쿄 한복판의 땅값은 1평에 수천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상징적 건물들을 사들이며 세계 경제의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미쓰비시가 록펠러 센터를 인수했을 때 미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상징이 일본 기업의 소유가 된 것이니까요. 그 시절 아시아의 많은 경제학자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일본을 바라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선진국 클럽에 진입한 나라였고 우리 모두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영 기법인 저스트 인 타임, 카이젠, 총체적
품질 관리 같은 개념들이 전 세계 경영학의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일본 기업 사례를 연구했고, 미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의 경영 방식을 벤치마킹했습니다. 한국은 어떠했을까요?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농업 비중이 전체 경제의 20% 가까이 되었고, 제조업도 단순 조립이나 OEM 생산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아직은 일본 기업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 저가의 대안제 정도로 인식되었죠. 당시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을 일본의 영원한 후배로 여겼습니다. 일본이 선생님이라면 한국은 학생 정도의 위치였죠. 한국이 언젠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격차가 너무도 크고 견고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술력, 자본력, 브랜드 파워, 국제적 영향력 모든 면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바로 한국이 위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4배의 격차였지만 한국에는 일본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렬한 성장 욕구와 배고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압축 성장의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단 30년 만에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급속한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먼저 인프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가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작된 고속도로 건설은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로 확장되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였습니다. 지하철 네트워크도 급속히 확산되었죠.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시작해 2호선, 3호선, 4호선이 차례로 개통되면서 서울은 세계적 수준의 지하철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까지 지하철이 확산되면서 대중교통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신도시 개발도 놀라웠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등 일기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환경이 급속히 개선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공원과 학교, 상가가 계획적으로 배치되어 선진국 수준의 주거 문화가 정착되었죠. 이런 인프라 투자는 건설업을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의무교육이 확대되고 대학 진학률이 급상승했습니다. 1990년 30%대였던 대학 진학률이 2000년대 들어서는 80%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신념 하에 모든 가정이 자녀 교육에 올인했죠. 그 결과 고급 인력이 대거 배출되었고 이들이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196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에는 세계 수준의 연구기관들이 집적되어 한국의 실리콘밸리 역할을 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POST-ECH,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특성화된 과학기술대학들이 설립되어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무대로 본격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기업들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현대자동차는 자체 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확보했죠. 1997년 외환위기라는 커다란 시련도 있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전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결혼 반지까지 내놓으며 국가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 저는 한국인의 진정한 저력을 목격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민족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졌고 금융 시스템이 선진화되었습니다. 벤처기업 붐이 일어나면서 IT 산업이 급속히 발전했죠. 인터넷과 휴대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한국은 IT 강국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은 어떠했을까요? 1990년대 초 자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은행들이 부실 채권에 허덕였습니다. 1989년 38,915포인트까지 올랐던 니케이 평균 주가가 1990년 2만 포인트대로 급락했고 이후 장기간 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991년을 정점으로 도쿄 상업지 가격이 87%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쌌던 도쿄의 땅값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많은 기업과 개인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렸고 은행들은 부실 채권 처리에 수년간 매달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고령화였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70년 7%였던 고령화율이 1994년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07년에는 21%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출산율은 1975년 2.0명에서 2005년 1.26명까지 급락했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젊은 층의 소비 위축도 심각했습니다. 평생 고용이 무너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젊은이들의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사토리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은 과도한 소비를 피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내수 시장이 침체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졌죠. 기업들의 혁신 동력도 약해졌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IT 혁명과 디지털 전환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주도했던 일본의 전자기업들이 애플, 삼성, 구글 같은 기업들에게 밀려나기 시작했죠. 소니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소니는 혁신의 대명사였습니다. 워크맨으로 개인용 음향기기 시장을 창조했고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기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애플의 아이포드와 아이폰에게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혁신보다는 기존 사업의 최적화에 집중하면서 파괴적 혁신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요타와 혼다는 여전히 뛰어난 기업이지만 전기차 혁명에서는 테슬라나 중국 기업들에게 선점당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에서는 앞서 있었지만 순수 전기차로의 전환에서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죠. 정부의 정책 대응도 미흡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했지만 경제 활력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도 수차례 실시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죠. 구조조정이 필요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미루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기업들의 보수적 경영이 문제였습니다.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문화가 강해지면서 도전적인 투자나 혁신에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내부 유보는 늘어났지만 성장을 위한 투자는 줄어들었죠. 글로벌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옛 스승이 제자에게 역전당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한국이 더 발전시켜 스승을 넘어선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장점을 흡수하면서도 일본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2000년대부터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를 넘어 혁신의 선두주자로 변모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시작된 K-혁신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혁신의 물결은 기술,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났고 이것이 바로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DRAM과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세계 최초로 14나노 DDR로 DRAM 양산에 성공했고 176단 3D 낸드 플래시로 저장 용량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도 영역을 확장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 경쟁하고 있죠. 통신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선도자입니다. 세계 최초 오지 상용화에 성공했고 관련 특허도 세계 최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를 제치고 오지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했습니다. 6G 기술 개발에서도 앞서가고 있어서 미래 통신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 산업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성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 톱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죠. 테슬라, BMW, 폴크스바겐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도 한국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세계 3대 조선소로 불립니다. 특히 LNG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어서 미래 조선업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K- 콘텐츠의 세계적 돌풍입니다. 이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혁신이었습니다. 드라마 겨울연가로 시작된 한류가 대장금, 주몽을 거쳐 태양의 후예, 도깨비까지 이어지면서 아시아 전체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사관왕을 차지하면서 K- 영화의 세계적 수준을 입증했죠. 오징어 게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 9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미국, 유럽은 물론 남미, 아프리카까지 석권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K-팝의 성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K-팝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뉴진스 등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죠. K-팝은 이제 미국과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필수 문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문화산업이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2022년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12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 수출 품목이 되었습니다.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만큼 중요한 시대에 한국이 선점한 것입니다.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형 그린 뉴딜을 발표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수소 경제 로드맵을 세계 최초로 발표하고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죠.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 넥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IMF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이제 세계 평균의 270% 수준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잡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제 혁신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교육열, 근면성, 그리고 위기 극복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국을 일본을 넘어서는 나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먼저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열정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학습 욕구를 넘어서는 문화적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학문에 대한 숭상 정신이 현대에 와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작은 원룸에 살면서도 자녀를 좋은 학원에 보내고 부모 자신은 낡은 옷을 입어도 자녀에게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려 합니다. 이런 교육열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성인 인구의 50%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PISA 평가에서 읽기, 수학, 과학 모든 영역에서 톱5 안에 들어갑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 끈기와 집중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란 한국의 젊은이들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한국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면성입니다. 한국인들의 근무 시간과 근무 강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근무 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평균 1716시간보다 200시간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긴 시간 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남다릅니다. 한국인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자기 개발에 힘씁니다.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도 학원에 가서 영어나 컴퓨터를 배우고 주말에는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여합니다. 평생학습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위기 극복 능력입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금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결혼반지, 목걸이, 금리까지 내놓으며 나라를 구하려 했습니다. 3개월 만에 350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 때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빨리 극복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 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졌고 기업들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K-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봉쇄 없이도 감염을 통제하는 혁신적인 방역 모델을 보여주었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 수칙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방역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인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문화적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독특한 정서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런 특성이 빛을 발합니다. 서로 돕고 함께 이겨내려는 강인한 연대 정신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속도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10년 걸릴 일을 5년 만에 해내고 5년 걸릴 일을 3년 만에 해냅니다. 이런 압축 성장의 DNA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외침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한국인의 특성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본 추월을 현실로 만든 것입니다. 어제 제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일본 추월 소식을 학생들에게 전해주었더니 모든 학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일본이 그렇게 강한 나라인데요.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이 일본보다 부자가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을 닮아야 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1인당 소득도 지금의 베트남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을 넘어서고 세계 정상에 서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성공 스토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한 학생이 그러면 우리 베트남도 언젠가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불가능은 없습니다. 사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르완다, 남미의 칠레, 동남아의 인도네시아까지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농촌을 현대화시킨 이 운동은 지금도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되고 있죠. 잘 살아보세, 부지런히 일하자, 서로 도우며 살자는 새마을 정신이 개발도상국 발전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한국의 경험이 많은 나라들의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교육 투자, 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국식 발전 모델이 주목받고 있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도 연구 대상입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중소기업 생태계를 만든 것이 한국 경제 발전의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상생 모델을 배우려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한류를 통해서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베트남 학생들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한국어를 배웁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킹덤 같은 드라마들이 베트남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한국 화장품과 패션도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어 학습 열풍입니다. 베트남 대학교들마다 한국어과가 신설되고 있고 한국어 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 유학을 꿈꾸고 한국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이 베트남 젊은이들의 꿈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도 활발합니다. 삼성, LG, 롯데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스마트폰 생산 기지로 만들었고 LG는 가전제품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가 베트남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도 베트남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 배달의 민족 같은 오이오 서비스, 쿠팡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은 한국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킨, 떡볶이, 한국식 바비큐가 베트남에서 인기입니다. 호치민과 하노이 곳곳에 한국 음식점들이 문을 열고 있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가 동경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의 기술력과 개발도상국의 역동성을 모두 갖춘 독특한 매력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동양적 가치와 서구적 합리성이 공존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저는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35년간 연구해온 한국 경제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보게 될 풍경들을 상상해 봅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고속도로, 첨단 기술이 집약된 건물들,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상상해 봅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고층 빌딩들, 밤하늘을 수놓는 네온사인들, 그리고 그 속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강남의 세련된 거리, 홍대의 젊은 문화, 명동의 활기찬 상권을 보며 한국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켰는지 느껴보고 싶습니다. 부산의 역동적인 항구도 보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컨테이너 항구인 부산항에서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세계 각국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는지 실감하고 싶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거대한 조선소에서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들이 건조되는 장면도 보고 싶고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도 궁금합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자연환경도 잘 보존하고 있다는 한국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과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한국이 어떻게 발전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의 교육 현장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KAIST 같은 명문 대학들을 방문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세계적 수준의 인재들을 길러내는지 연구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교수들의 헌신적인 가르침을 보며 교육이 어떻게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한국의 기업들도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구개발센터에서 세계 최첨단 기술들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보고 싶고, 현대자동차의 공장에서 로봇과 인간이 협력하여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도 관찰하고 싶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혁신 문화와 글로벌 경쟁력의 비밀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현장도 궁금합니다. 드라마와 K-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류가 어떻게 전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창의성과 기획력이 어떻게 세계적인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는지 배우고 싶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들의 정신력과 열정을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밤늦게 공부하는 학생들,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직장인들,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 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 기술 혁신, 문화 콘텐츠가 21세기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K-팝까지, 자동차에서 드라마까지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걸어갈 길은 더욱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미국과의 경쟁, 북한 문제 등 복잡한 지정학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도 새로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인의 저력이라면 이런 어려움들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민족,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냈으며 코로나19도 성공적으로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양자 컴퓨터 같은 미래 기술에서도 선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도 이루어야 합니다.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도 실현해야 하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이 모든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인의 DNA에는 도전 정신과 혁신 의지가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데이터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한민족의 꿈과 의지 그리고 불굴의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의 기록입니다. 1990년 일본의 4분의 1 수준이었던 나라가 35년 만에 일본을 추월한 것.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취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명입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품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언젠가 한국처럼 세계를 놀라게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희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가능하다는 믿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